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유튜브 과제 2의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산업공학과 학부생 곽효윤, 박건율입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설명드리고 효윤님이 이어서 2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2019년 9월까지 발표된 언어 모델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MTDNN입니다. MTDNN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MTDNN이 등장하게 된 배경인 버트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버트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넥스트 센턴스 프리딕션이라는 두 가지 사전학습 과업을 통해 학습됩니다. MLM은 문장에서 일부 단어를 마스킹한 후 그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고 NSP는 두 문장이 이어지는 관계에 있는지를 예측하는 과업입니다. 버트는 이 두 가지 과업을 통해 모델이 문장 간 관계와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그 후 마지막 레이어 위에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를 추가하여 각 과업에 맞게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버트는 문맥과 관계 이해 능력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버트는 이 문장이 긍정문인가 아니면 부정문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태스크 해결 능력이 부족합니다. 즉, 여러 개의 과업을 다룰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MTDNN은 이러한 버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입니다. 버트는 MLM과 NSP라는 두 가지 과업을 사용했지만 MTDNN은 그보다 더 다양한 사전학습 과업을 통합시켜 모델이 더 많은 작업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때 문제는 모든 과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도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과업을 각각 학습시키는 것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과적합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MTDNN은 멀티태스크 러닝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여러 과업을 동시에 학습하면서도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정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MTDNN은 각 과업에 과적합되지 않고 다양한 과업을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유니버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MTDNN의 학습 과정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버트 인코더에서 입력 문장을 처리해서 출력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버트는 기본적으로 문장 간 관계와 문맥을 잘 이해하게 되며 각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 이 벡터를 각 태스크에 맞는 레이어에서 활용해서 태스크별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감성 분석, 문장 관계 추론 등 다양한 태스크에 맞는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각 태스크별로 로스 펑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모든 태스크의 로스를 동시에 계산해서 전체 모델을 한꺼번에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태스크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모델이 다양한 과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일반화된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각 과업이 독립적으로 학습되지만 동시에 여러 과업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정교화 효과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MTDNN에서는 어, 이제 MTDNN에서 학습하는 주요 태스크들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센턴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 태스크는 주로 진위 검증이나 감정 분석과 같은 작업에 사용됩니다. 이 모델은 단일 문장에 대해 긍부정 그리고 다른 분류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의 감정을 분석하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시밀러리티입니다. 이 작업은 두 문장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과업입니다. 예를 들어 문장 A와 B가 얼마나 비슷한지, 즉 두 문장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측정하는 태스크입니다.
세 번째는 페어와이즈 텍스트 분류입니다. 이 과업에서 전제와 가설의 관계를 파악하는 태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제와 가설이 함의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모순 관계에 있는지 또는 중립적인지 판단합니다. 마지막 과업은 렐러번스 랭킹입니다. 이 과업은 질문과 답변 간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질문에 대해 여러 답변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답변을 1등으로 순위 매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응답 시스템, Q&A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MTDNN의 성과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MTDNN은 버트보다 데이터셋 단위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MTDNN의 성능 향상 효과는 학습 데이터가 적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버트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때는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학습 데이터가 부족할 땐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MTDNN은 다양한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함으로써 적은 데이터만 가지고도 더욱 효율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메스 모델의 등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스 모델은 버트의 인코더 온리 구조와 GPT의 디코더 온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부터 등장했습니다. 버트는 문장을 잘 이해하지만 언어 생성 태스크에는 한계가 있고 GPT는 문장을 생성을 잘하지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의 각각의 장점을 합쳐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동시에 학습하는 그런 모델이 없어서 메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디코더 학습용으로 인코더 인풋에서 마스킹되지 않은 토큰들을 사용해서 우선 인풋에 의존하게 한 다음에 인코더로부터 문맥적 도움을 받아서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걸 쪼개서 설명해 드리면 인코더에서 마스킹된 토큰들을 디코더가 예측하도록 해서 인코더가 나머지 토큰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즉,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 인코더가 문맥을 잘 파악하게 했습니다. 또한 디코더에서 마스킹되지 않은 토큰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이전 토큰들이 아니라 처음 소스 사이드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그 조인트 트레이닝을 유도했습니다. 다음으로 메스의 일반화된 구조에 대해 보겠습니다. 메스는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사용해서 두 모델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입력 토큰을 여기서 전부 마스킹한 경우에는 GPT처럼 디코더 온리 구조가 되고 반면에 입력 토큰을 하나만 마스킹한 경우에는 버트와 같은 인코더 온리 구조가 됩니다. 즉, 메스는 다양한 마스킹 전략을 통해서 버트와 GPT를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범용적인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이로써 문장 이해와 생성을 모두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메스 모델의 성과에 대해 보겠습니다. 메스는 비지도 기계 번역 NMT 태스크에서 비교 대상 번역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때 학습 데이터는 역 번역을 이용해서 생성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메스 모델을 사용해서 기존 모델 NMT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했고 페어드 데이터가 적을수록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외 몇몇 언어 생성 태스크에서도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전체 입력 시퀀스의 50% 정도를 마스킹했을 때 성능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다양한 태스크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유니LM의 등장 배경에 대해 보겠습니다. 유니LM이 등장하기 전까지 엘모, 버트, GPT 등 다양한 언어 모델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들은 각각 한 가지 방식만의 사전학습을 사용했습니다. GPT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 버트의 경우 양방향, 엘모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다 사용했지만 이 역시 그 단방향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은 한 가지 방식만의 사전학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과업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니엘렘은 하나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해서 파라미터 쉐어링을 통한 효율성을 향상시킨 뒤에 사전학습 과업 여러 개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하나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NLU와 NLG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니엘렘은 엘모와 GPT, 버트의 사전학습 방식을 모두 통합해서 이들 모델들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과업을 하나의 모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 모델의 범용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다양한 NLP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니엘렘은 다양한 사전학습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사전학습 목적에 따라 유니디렉셔널, 바이디렉셔널, 시퀀스 투 시퀀스 세 개의 작업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엘렘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엘렘은 여러 언어 처리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 요약에서 유니엘렘은 매스 모델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모든 라우지 스코어 기준에서 유니엘렘이 매스보다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 질의응답에서도 유니엘렘은 익스트랙티브와 제너레이티브 두 방식 모두에서 비교 대상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태스크인 글로 벤치마크에서 유니엘렘은 버트와 GPT를 모두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유니엘렘이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범용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엑셀넷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엑셀넷은 버트와 GPT의 한계를 역시나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 언어 모델이 오토 인코딩과 오토 리그레시브 두 개의 방식이 있었는데, 일단 버트로 대표되는 오토 인코딩의 경우에는 MLM을 사용해서 학습을 수행하는데, 이때 토큰들이 독립적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토큰 간의 디펜던시를 학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의 관계, 맥락적인 의미를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마스킹된 토큰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학습과 파인 튜닝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GPT로 대표되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예측을 진행하기 때문에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엑셀넷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을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은 양방향 문맥을 학습할 수 있게 하여 버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타겟 어웨어 표상을 사용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트랜스포머 XL 구조를 채택해서 긴 문맥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엑셀넷은 사전학습과 파인튜닝 간의 괴리를 해결하고 양방향 문맥의 이해와 긴 문맥의 처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 이것이 엑셀넷이 제안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MLM과는 달리 문장의 단어들이 섞인 다양한 순서로 훈련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버트와 같은 모델에서는 일부 단어를 마스킹하고 그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했었는데
이 방식이 단어 간의 순서와 문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단어 간의 의존성을 학습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정상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을 다양한 순서로 섞어서 각 단어가 주어진 문맥을 기준으로 예측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왜 유용하냐면 이 모델이 모든 단어가 다양한 문맥에서 예측될 수 있도록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장 내에서 순서가 중요한 정보를 학습하게 돼서 보다 정확한 언어 이해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은 기존 오토 인코딩 방식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방향 문맥 이해를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타겟 어웨어 표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 과정에서 등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가 등장했냐면 퍼뮤테이션이 여러 개 있을 때 동일한 사전 정보 하에서 각 퍼뮤테이션 사이에 다른 단어를 예측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측할 단어의 순서 정보를 입력해서 몇 번째 단어를 예측하는 것인지 알려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타겟 어웨어 표상의 어, 포인트였지만 이 방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컨텐트 표상 H와 쿼리 표상 G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두 방향의 어텐션을 하도록 했습니다. H로 맥락을 먼저 학습시키고 G로 순서를 그 다음으로 학습시켜서 두 번 그 어텐션을 하도록 해서 그 학습 과정에서 순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H 같은 경우는 문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G 같은 경우는 이 그 순서 정보를 담고 모델에게 어떤 위치에서 예측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겟 어웨어 표상은 모델이 다양한 순서의 문맥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예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XL은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입니다. 특히 긴 문서나 긴 텍스트에서 발생하는 문맥 정보 손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그먼트 리커런스 메커니즘과 렐러티브 포지셔닝 인코딩 스킴을 도입했는데 우선 세그먼트 리커런스 메커니즘 여기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문장이 매우 길어질 경우에 긴 문맥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길이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이전 정보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이 메커니즘에서는 길이가 긴 문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 이전에 학습된 세그먼트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고정한 상태로 이후 세그먼트를 학습합니다. 즉, 이전 문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긴 문서에서 문맥을 이어가며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Relative Positioning Encoding 같은 경우에 각 단어 위치를 고정된 값으로 인코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문장이 길어져도 상대적인 거리를 인코딩해서 위치 정보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랜스포머 엑셀은 긴 문서나 문맥이 길어진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두 방식을 엑셀넷이 차용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엑셀넷의 성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에서 주로 버트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였고 엑셀넷 이후에 등장한 로베르타에도 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로베르타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로베르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베르타는 버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학습 데이터 크기 증가를 통해서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모델입니다. 버트의 경우 기존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충분하게 학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로베르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버트 모델 구조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더 많은 데이터와 더 큰 배치 사이즈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로베르타는 동적 마스킹 기법을 채택해서 매번 다른 마스크 패턴을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더 다양한 문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로베르타는 NSP 목적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NSP는 버트에서 문장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로베르타는 이를 제외하고 MLM만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 사용하고 더 긴 길이의 시퀀스를 사용하는 등 버트 모델 구조의 변경 없이 다른 학습을 조금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선점인 동적 마스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동적 마스킹은 버트의 마스킹 전략을 개선한 방법인데요. 버트에서는 15%의 입력 토큰을 마스킹한 다음에 학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15% 토큰 중에 80%만 마스크로 대체하고 10%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10%는 무작위로 선택한 토큰으로 교체를 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트의 마스킹 방식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데이터가 중복된 값이 많고 동일한 위치에 반복적으로 마스킹을 적용하는 것이 모델이 특정 패턴에만 의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스킹되는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맥을 학습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동적 마스킹 방식을 사용한 로베르타에서 더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어, 하이퍼 파라미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시도가 NSP 목적 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NSP는 두 문장이 연속된 문장인지를 예측하는 과업이었는데요. 로베르타는 오히려 이 NSP 로스 펑션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센턴스 페어 같은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로베르타에서는 더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해서 스텝 사이즈를 줄여도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함으로써 학습이 더 잘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고요. 인풋 텍스트 인코딩을 사용해서 인풋 데이터에 대한 원래 버트에서의 휴리스틱 토큰화와 다르게 어떠한 전처리나 토큰화도 거치지 않는 5만 개 규모의 BP만을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버트에서는 그 휴리스틱 토큰화를 통해서 실험자가 이 모델이 임의로 입력 단어를 걸러내기 때문에 필요한 파라미터 자체는 로베르타가 더 많아졌지만 그 전처리 과정이 없어지고 더 효율적으로 어, 학습을 한다는 장점이 있었고 특히 바이트 레벨 BP를 통해서 캐릭터 레벨 B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니코드 캐릭터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텍스트 인코딩 방식을 사용해서 로베르타는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학습을 더 오래 시킬수록 성능이 향상된다는 약간의 당연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데이터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버트 모델을 조금 더 정교화하고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베르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알베르타가 지적한 버트의 문제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많고 학습 시간이 너무 길며 예상치 못한 모델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알베르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팩토라이즈드 임베딩 파라미터화입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공유였고 마지막으로 센턴스 오더 프리딕션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Factorized Embedding 파라미터화입니다. 이 기술은 알베르타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등장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버트 모델에서는 단어 임베딩과 출력 임베딩을 동일한 크기로 설정해서 단어 임베딩의 크기와 은닉층의 크기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메모리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타는 이 기존의 임베딩 매트릭스를 행렬 분해를 통해서 두 개의 행렬로 쪼갰으로써 파라미터 수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제가 GPT한테 이 1번과 2번 그림의 파라미터 수를 한번 예시로 계산을 해보라고 돌린 건데, 첫 번째 그림의 경우 약 2300만 개 파라미터에서 알베르타가 제시한 모델의 경우 394만 개로 거의 6분의 1 정도 수준의 파라미터 감소를 이루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공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알베르타에서 모델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역시나 등장한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에서 각 층마다 독립적인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 알베르타에서는 한 층에서 학습한 파라미터를 여러 층에서 공유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력값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해도 출력값이 다르다는 점이고, 따라서 깊이를 증가시키면서 비선형 함수의 값이 누적을 시키면 표현력도 풍부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모든 층에 독립적인 파라미터를 두면 학습이 어려워지고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는데, 파라미터 공유를 통해 모든 층의 모델의 자유도를 줄이면서도 충분한 깊이를 확보했습니다. 크로스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을 통해서 약간의 성능 저하는 있었지만 필요한 파라미터 수는 훨씬 감소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텐션 파라미터만 공유했을 경우 성능 큰 차이가 없음으로 약간 실패를 했지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경우 공유를 통해서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파라미터 수는 훨씬 더 크게 감소하는, 즉 성능의 상대적인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트의 NSP를 개선한 센턴스 오더 프리딕션을 보겠습니다. 버트의 NSP에서 네거티브 샘플은 전혀 다른 패러그래프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두 문장이 이어져 있다는 걸 판단하기보다는 그 두 문장이 같은 토픽에 속했는지 확인하는 태스크였었는데요. 알베르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네거티브 샘플을 만들 때 그냥 파지티브 샘플의 순서를 앞뒤로 바꿔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순서 파악 과업을 학습시켰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인트린식한 그 실험 관점에서 이 알베르타의 SOP 모델은 NSP, 그러니까 원래 버트의 과업을 잘 맞췄는데, 버트의 NSP 모델은 알베르타가 제시한 SOP 모델을 잘 맞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알베르타가 제시한 센턴스 오더 프리딕션이 그 버트의 NSP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효연님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하면 될까요? 시작된 건가요? 네, 이어서 랭귀지 모델 3를 이 5가지 모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가지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버트를 리마인드 해주셨지만 한 번만 더 언급을 하자면 이 버트와 GPT는 이 인코더를 사용하느냐 뭐 디코더 원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특히 이 다섯 가지 모델은 버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이기 때문에 버트를 한 번만 더 그림으로 봐보자면 이 마스킹을 하고 그 토큰을 예측을 하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는 점을 다시 기억해 주시면 모델을 이해하는데 더욱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모델을 간단하게 먼저 비교를 하자면 대체로 버트 기반이면서 경량화를 하거나 뭐 사전학습 효율화를 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프리트레이닝이나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모델들이 나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바트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트는 마스킹해서 그 토큰을 예측을 했지만 이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망가뜨리면서 디노이징한 오토 인코딩을 적용을 해서 그거를 복구하는 식으로 사전학습을 진행하자라는 아이디어이고 T5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투 텍스트가 기반이 되면서 스팸 커럽션한 내용을 복구하는 형식으로 사전학습이 진행이 되고 특이점은 인풋에도 이 태스크가 무엇인지 그 프레픽스를 추가를 해준다는 게 조금 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디스티버트 같은 경우에는 버트가 너무 큰 모델이기 때문에 이 큰 모델을 경량화 시키면서 비슷한 성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나뉘어서 그 스튜던트 모델만을 쓸 수 있도록 모방을 하는 형식으로 사전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가짜 토큰을 이전에는 그 마스킹한 토큰을 예측하기만 했다면 그것이 전체 토큰을 보고 그 토큰이 오리지널인지 가짜 토큰인지를 판별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전학습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디버터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의미와 위치를 좀 더 분리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만드는데 좀 더 촘촘하게 연산을 하자는 그러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바트부터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키워드는 단순 마스킹 외에 디노이징을 좀 더 다양화했다는 점이고 그걸 중심으로 봤었을 때 사전학습에 있어서 토큰 마스킹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커럽션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텍스트 인필링이고 텍스트 인필링이라 함은 이런 원본 인풋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 마스킹을 하고 근데 이 마스킹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기존에는 두 가지 토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마스크된 토큰에는 몇 개와 또 어떤 토큰이 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그런 학습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토큰 마스킹이나 토큰 딜리션이 있고 토큰 마스킹은 기존의 버트와 비슷한 형태로 마스킹해서 그거를 예측을 하는 거고 토큰 딜리션은 마스킹을 하지 않고 그냥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어디에 어떤 토큰이 삭제되어 있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이 세 가지는 마스킹을 하는 형태인 거고 삭제나 마스킹을 하는 형태인 건데 이 세 가지로 사전 학습을 했었을 때 성능이 비교적 괜찮았고 나머지 이 센텐스 퍼뮤테이션이나 도큐멘트 로테이션 같은 마스킹이나 삭제 없이 진행을 하는 학습 방식은 좀 더 성능이 낮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퍼뮤테이션은 유니폼 분포에서 하나의 랜덤하게 하나를 뽑고 그거 기준으로 다시 이 순서를 유지해 가면서 커럽션을 주는 거고
도큐멘트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랜덤하게 순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학습을 마무리를 하고, 파인 튜닝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점은 번역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를 매핑하기 위해서 이 인코더를 추가 학습을 한다는 점이 요 바트의 파인 튜닝의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T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 투 텍스트라는 점이 좀 이 아이디어의 근간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이고 그렇게 해서 텍스트 투 텍스트를 하면 좋은 점은 또 모든 태스크별로 뭐 파인 튜닝을 따로 하거나 뭐 구조를 완전히 바꾸거나 할 필요 없이 동일한 형태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입력 앞에 태스크 프레픽스를 붙인다는 점, 그리고 포지셔널 인베딩을 쓰게 되는데 기존에 썼던 포지셔널 인베딩과는 좀 다르게 상대적인 포지션을 사용한다는 점이 이 모델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포지션 인베딩을 언제 넣는지가 기존의 버트 모델과는 좀 다른 변형점이라고 볼 수 있고 데이터 셋도 뭐 위키 이런 거 말고 C4를 써서 사용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인풋 형태도 오리지널 인풋 앞에 태스크 스페시픽한 프레픽스를 붙인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전학습 기법으로는 인코더, 디코더 기반으로 하면서 언스퍼바이스드와 파인 튜닝 구조를 이렇게 함께 하는 구조가 우수했고 좀 더 자세하게 이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스킵 커넥션 연산을 해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있었었는데 어, 바, 바꾸게, 아니, 바꾼 방식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그래서 한 뒤 이제 스킵 커넥션 연산을 함으로써 이전에는 연산을 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면 그때 발생하는 게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여서 깊은 네트워크에서도 좀 그레디언트 흐름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나서 연산을 하는 방식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그리고 포지션 인베딩을 여기서 고려하게 되는데 기존의 포지션 인베딩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인풋 인베딩에 더한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함으로써 이 마지막에 어텐션 스코어의 스칼라 합을 해서 위치 정보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릴레이티브 포지션을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이 두 가지 문장을 예시로 하나 들어보면 이 스토어와 뱅크의 절대적인 위치는 뭐 네 번째, 마지막 이렇게 다른데 사실 요 두 개가 연관이 있는 단어가 되고 이 문장을 봤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 두 번째 문장으로 바뀌어도 비슷한 문장이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적 위치는 각각 단어의 위치는 또 다르고 이 상대적 위치를 근데 고려하게 되면은 이 문장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는 그 아이디어가 어, 일리가 있게 되었다 하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맥락 파악력을 좀 더 향상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아까 말했듯이 C4를 사용을 하고 입력 방식의 특징이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이 번역을 해야 되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 이 인풋 앞에 이렇게 어떤 태스크인지를 좀 더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델로는 디스틸버트가 있는데 디스틸버트의 키워드는 버트를 일단 경량화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스튜던트 모델을 이용을 하고 스튜던트 모델이 어, 티처 모델을 모방하는 형식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는 거고 소프트 라벨을 기준으로 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는 거고 레이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함으로써 기존의 버트를 경량화시키면서도 성능은 97%를 달성을 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른 모델과는 좀 다르게 티처 모델이 있고 그거를 스튜던트 모델이 모방하도록 학습이 되어서 추론 때에는 그냥 스튜던트 모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게 장점이고 경량화에 있어서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knowledge distillation 구조를 가지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티처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이 모방할 수 있도록 로스를 계산함으로써 학습이 되는 그러한 구조인 거고, 레이어 축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줄이고 세그먼트 임베딩이나 뭐 플러를 제거하는 등 이런 식으로 경량화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로는 버트의 약 40% 크기이지만 97%의 성능을 달성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을리지 이 구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을리지 디스틸레이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티처 모델이 소프트 라벨을 만들어내고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예측이 이 소프트 라벨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구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디스틸레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티처의 소프트 라벨과 비슷하게 예측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로스 펑션인 거고 기존의 뭐 MLM 로스도 있지만 코사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답만 맞았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히든 스테이트 또한 유사하게 가도록 학습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히든 스테이트 방향을 비슷하게 만드는 그러한 로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축소를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 기존의 입력 임패딩에 더했던 그 세그먼트 임패딩을 제거를 한다거나 CLS 토큰을 변환해주는 그런 레이어인 플러를 제거를 한다거나 여기 그림 보시면 임베딩 레이어 이후에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12개가 총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뽑아내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6개만으로도 어,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렉트라라는 모델인데 일렉트라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MLM이라고 하면은 마스킹된 토큰을 15% 정도 주고 그거를 예측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거를 추가함으로써 모든 토큰에 대해서 이게 오리지널 토큰이냐 아니면은 대체된 토큰이냐 하는 것도 예측을 하게 만들어서 사전학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스킹 커럽션 한 다음에 커럽트 여부까지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뭐 이 마스킹된 부분만 예측을 했다면 얘는 전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사전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아이디어로 이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너레이터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동일하게 설계했었을 때 그런 효율성이 높고 그리고 히든 사이즈에 대한 성능 변화는 요 표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히든 사이즈가 더 커졌을 때 훨씬 더 성능이 더 커지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 폭이 또 크진 않아서 차라리 작게 할 거면 제너레이터 히든 벡터 사이즈를 좀 작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고 MLM 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트와는 좀 다른 점이 아까 그 제너레이터뿐만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어짐으로 인해서 그 생기는 구조적으로 인한 변화인 건데 일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MLM에 대한 로스도 계산을 하고 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버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 뭐 리플레이스 MLM이나 뭐 일렉트라 15%만 가지고 뭐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그냥 다 로스를 계산하지 말고 뭐 15%만 계산을 했다던가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도 성능을 비교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델은 디버타 모델인데 디버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와 포지션을 좀 분리하고 그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그 어텐션 스코어에 계산하는 데 넣어서 좀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하자라는 아이디어인 것이고 구조를 보시면 버트와 다른 점은 이 L개의 블록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앞부분 거의 전반적인 부분은 Disentangled Attention Transformer Layer라고 해서 상대적인 포지션 임베딩을 좀 활용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연산을 하게 되고 마지막 한두 개 정도의 블록에서는 Enhanced Mask Decoder라고 해서 기존에 썼던 앱솔루트 포지션도 함께 사용을 해서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에 기존 절대적인 거리만을 비교하는 것과는 다른데 이때 릴레이티브 포지션을 고려를 하게 되면 앱솔루트 포지션은 그냥 0, 1, 2, 3이라는 그 순서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수 없는 정보인 거고 릴레이티브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가 어떤 토큰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 1, 2 뭐 이렇게 방향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위치 정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업을 한 정보라서 레이어 간에 공유가 되면서 계속해서 임베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위치 정보나 뭐 컨텐츠 정보나 그걸 쪼개서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는 이 예시를 보면은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수 있는데 그 이 예시는 수식구가 좀 긴 예시예요. 그래서 더 북 같은 경우가 그냥 프로페서랑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북이 주어와 이 동사 간에 더 관련이 있게 봐야 되고 더 북이 그래서 was 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영어 문장 구조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보를 기존의 절대적인 위치만 고려했거나 어,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연산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냥 더 북이 뭐 더 프로페서와 그냥 관련이 있고 뭐 이런 가까운 거에만 더 치우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더 상대적인 거리나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더 학습을 시키고 정교하게 시킴으로써 멀리 있지만 이 컨텐츠와 거리를 같이 고려했을 때는 워즈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텐션이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디스인탱글드 연산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컨텐츠 투 컨텐츠만을 고려를 한 거고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 컨텐트 투 포지션이나 포지션 투 컨텐트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텀들이 추가됐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의미는 각각 이제 단어 I 기준에서 단어 J의 상대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과 포지션 투 컨텐트는 이 단어 J가 이 단어 I와의 상대적 위치가 얼마나 달라지면서 이 중요성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해서 이 I와 J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EMD 같은 경우에는 어, 릴레이티브 포지션 말고 기존에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그 포지션이라 하면 릴레이티브 포지션인데 그거 말고 앱솔루트 포지션을 또 같이 고려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거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밀한 복구를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로버터와 비교했었을 때,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가 높거나, 뭐, 하이 프리퀀트 월즈에 대해서 이 어텐션 스코어가 로버타에서는 높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디버타는 그렇지 않고 그런 문제를 좀 더 보완한, 오히려 CLS 토큰에 대해서만 그 정도 어텐션 스코어가 높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섯 가지 모델을 활용한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